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번 주도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지난 10일 고려대학생 주현우 씨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손글씨를 교정에 붙인 이후 전국 대학에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대자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드는 모습이 다행이네요. 제발 이번엔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주장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청년의 결기가 의미 있는 연대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라고 응원했습니다. 네. 대자보 확산, 정부는 어떻게 답하게 될까요? 국방부는 철통 같은 안보가 조국을 안녕하게 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종북 세력, 교육부는 청소년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과 내일 학교에 붙일 대자보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여지껏 현실에 순응하며 안녕했던 내가 너무 창피해서 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네, 이 주인공인 주현우 씨는 잠시 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검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우영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청와대의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꼬리 자르고 의혹이 아니라 관례 아니었나 새삼스럽긴 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꼬리 자르게 하지 말고 검찰의 명예를 걸고 윗선을 밝혀라. 선배 검사 최동욱과 윤석열을 생각해서라도 정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시킨 주범은 놓아두고 권력에 못 이겨 일을 해준 사람만 구속? 이란 주장과 몸통을 쳐야지 자꾸 꼬리만 만지작거리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살아가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게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SNS 공간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조원 7,900여 명이 지게해제됐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어머니 마음이라뇨. 걸맞지도 않은 표현이자 어머니들을 우롱하는 언행입니다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돈 주는 대가로 일 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밥줄을 끊습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본 가장 역겨운 문구다라는 주장과 엄부 자모,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다는 뜻이죠. 한없이 자유로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지금부터 이 안녕들 하십니까의 주인공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생이시죠? 주현우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며칠 사이에 되게 정신이 없으셨죠? 아, 네. 아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기도 했고 정신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얼떨떨하죠. 그래요? 다른 소감이 할 게 없이 너무 얼떨떨해서 예, 네.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예. 놀랍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런 반향이 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 전혀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대자보를 작성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사실 대자보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대학생인 친구들은 좀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도 잔존해서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선상에서 그냥 학교에 있는 다른 학부 친구들한테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하는, 네. 물음을 던지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음이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퍼져 버렸으니까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요. 네, 근데 진짜로 그 대자보를 쓰겠다라는 결심부터 네, 대자보를 쓰는 과정, 붙이는 과정이 네. 전적으로 개인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이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거든요. 알바 늦게 끝나고 알바 하세요? 네. 무슨 알바 하세요? 저 알바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돈 되는 일은 다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뭐 부모님한테 돈 받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면 독립해서 살아서 예. 등록금도 다 학자금 대출이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제 잘나고 근데 자기 전에 그래도 뭐 웹툰 한번 보고 메일 한번 보고 예. 이래야 돼서 사실 인터넷을 켰는데 제일 첫 번째 메인 뉴스 그러니까 눈에 딱 잡혔던 게 이제 초도노동자 직위 해제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예. 이미. 근데 첫째 파업 날에 바로 그런 식으로 4,200명을 직위 해제한다는 거는 너희랑 대화 안 하겠다. 예. 까라면 까라 예. 이 얘기니까 예. 그런 태도들은 여태까지 사실 상시적으로 좀 있어 왔고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넘어가면 예.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좀 강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되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화를 많이 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직위 해제한 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예를 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2, 3일 지났는데 그렇게 직위 해제했으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사실 그러고서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한잔 하긴 했었죠. 네. 좀 길게 먹긴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예. 그리고 그 대자보를 쓴 것도 예. 밤새 고민을 하긴 했고 머릿속에 정리는 하긴 했었어도 네. 실질적으로 쓴 거는 제가 1교시 끝나고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1교시를 세이프로 하고 들어가서 얼굴이 하얀 상태로 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 쉬면 술 냄새 나니까 예. 그러고 있다가 1교시 끝나고 제가 그 다음 시간까지 좀 텀이 있어서 잠깐 이제 집에 들어가는 와중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학교 후문에 바로 문방구가 있거든요. 네. 그 문방구 들어가서 전지 2장 사갖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집에 있었던 그 마카펜 갖고 예.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 해제가 아주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독립해서 사신다고 했는데 네. 며칠 사이에 네, 뉴스의 한 복판에 선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가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 뭐 다이렉트로 지금 딱 들어온 얘기는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가족끼리의 그런 거는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정견이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고 부모님 네. 세대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말을 아끼게 되죠 다들.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뭐 많았죠. 페이스북 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보니까 21만을 넘었더군요. 네, 21만 4천 명을 넘어가고 예, 있다고 좋아요가 합니다. 21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반박글도 붙고 있어요. 네, 붙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경북대생인가? 네. 자, 그 이런 반박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드디어 면대면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대화다. 예, 저는 오히려 예. 이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거를 지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객체고 미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목요일 날 10시간 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가 10시간 서 있을 때 예. 원래 저 혼자 서 있는 상태였는데 보다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예. 알던 친구가 옆에 쓰고 그리고 예. 또 그 친구를 아는 또 다른 친구가 옆에 쓰고 잘 예. 모르는 사람인데 답답하다 옆에 가서 쓰고 이런 형식으로 늘어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10시간을 쓰고 나니까 예. 사실 10시간 동안 그날 눈 맞으면서 비눈 맞으면서 10시간 서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좀 이런 뭔가 일종의 그런 이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헤어질 때 이제 6시 반쯤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네. 일단 5시부터 앓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해 지는데 이제 슬슬 정리하면 안 되겠냐. 애들 다 가는데 야 그 제가 이제 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야 내가 10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웬만하면 10시간 지키자. 예. 근데 막판에 막 학생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막 뒤에 저 끝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걔네들이 보긴 봤어요. 저희가 있는 거를. 근데 얘들이 한두 시간 하다가 없어지겠지. 근데 얘들이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하니까 이게 자꾸 웹에 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눈 맞고 서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 너들은 뭐해? 이런 식이 되니까 예. 얘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자꾸 눈치 보고 아 언제 끝나지
끝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6시 반까지 합니다. 이래 계속 얘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끝나고서 그 친구끼리 우리 그래도 따뜻한 뭐라도 밥이라도 먹자 해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네. 페이지 얘기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딴 게 아. 아니고 그냥 밥 먹다가 근데 우리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아도 예. 오겠냐. 야. 시험 기간 전날이고 전주고 어, 시험 그렇네. 기간 중이고 예, 그렇네요. 예. 절대 안 올 것 같다. 야 이러다가 이게 10명도 안 오면은 지금 매스컴에 막 돌기 시작하는데 쪽팔려갖고 되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처음에 계기가 페이스북에서 공유돼서 나간 거니까 그럼 페이스북 활용하자. 그럼 예. 페이스북에 뭐 있지? 근데 그때 그럼 페이지 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페이지 쓴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예. 자리에서 그냥 밥 먹다가 누가 옆에 노트북 있어 노트북 켜봐. 그래 노트북 켜서 그럼 누가 만들 거야? 그러면 뭐 현 씨가 먼저 대답 쓰니까 현 씨가 만들어 그냥 거기서 그냥 뚝뚝뚝뚝뚝 해서 만들어 놓고 예. 냅뒀어요. 예. 냅두니까 1시간 뒤에 보니까 10,000명이더라고요. 예. 이게 막 그러면서 이거 팍팍팍팍 커진 거라서 네. 막 얼떨떨하죠 그냥 전부 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아까 이제 제가 질문에 네. 이제 경북대생의 어떤 반박글이라든지 예. 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칭 일베 회원이 네. 예. 찢어버린다든지 저 두 개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박 대접하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각자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안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그 안녕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모토였고, 예. 그건 사실 자기로부터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바뀌는 건 없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것 역시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자보를 반대 자보를 붙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행동이고 저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쌍방간에 물론 한쪽이 귀를 닫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거하고 괴를 달리한다고 봐요. 잠깐만 그러면 네. 그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 좀 이따 다시 네네. 여쭤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생각이 다른 네네네. 답글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서로 그냥 예예예 그렇죠. 그죠? 네.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예를 들어서 접점이라든지 네네. 말이 섞인다든지 네네. 이런 과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라는 네. 현우라는 사람 개인으로서 만약에 저에게 그런 물음이 오고 그런다면 예. 저는 거기서 응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매스컴이 타버려서 예. 막 수천 수백 명의 사람 질의를 보내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제가 일일이 대항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겠지만 예. 사실 그걸 페이스북으로 전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활용을 할까 생각은 중이지만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근데 지금 보면 댓글상에서 싸우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논쟁하는 분들이 저희 예. 페이지상에서 네. 페이지상에서. 예. 예. 근데 저희가 페이지를 개설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댓글에 개입하지 말자. 예. 댓글을 열자. 댓글을 열어서 댓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자. 왜냐하면 글의 모토는 어쨌든 간에 출발은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든 어쨌든 간에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논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나로부터는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내가 고민을 안 하면 이건 내 논리가 되기도 어렵고 실체도 없고 그냥 허망한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라서 네. 뭐 전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은 뭐 마땅히 대응할 그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튼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것이 온라인 상에서든 오프라인 상에서든 서로 논쟁이 되고 네네. 대화가 되는 네네. 그 촉발점으로 네네. 일단은 그거면 충분하다. 네, 만족한다. 저는 일단은 그것도 사실 처음 대접했을 때는 의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짝 오해를 하시는 게 자꾸 조직적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획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왜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3일 만에 20만 명이 찍는 경우를 예상하고서 준비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일단 문제는 학교에서 저를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제가 상당히 이제 할 이야기를 되게 다이렉트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걸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예. 이게 뭔가 조직적 규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거는 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슴없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별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런 뭐 이런 조직들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옳은 말 하는 사람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까지 제가 드릴게요. 네. 그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 주현우 씨가 과거에 진보신당 네, 1인 시위에 뭐 네, 참여했고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다시 정치색을 입히는 네. 것 같던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여태까지 그게 터지지 않았던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보가 터지지 않았던 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못하게 했던 기제 중에 하나는 정치와 비정치를 나누고 순수와 비순수를
나누는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들을 치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고. 근데 다만 이제 굳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따지자 그런다면 뭐 제가 노동당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래도 쓴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괄괄한 편이어서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좀 다소 소원한 관계여서 저 오히려 자꾸 그렇게 엮어주시면 예. 둘이 서로 그래요 살짝 양쪽이 다 아니 우린 그 좀 그런데 서로 근데 자꾸 이렇게 붙여주면 좀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비유 하나를 써서 좀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안녕들 하십니까도 사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온 건데 비유가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 한 학생이 불났다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불났다라고 같이 소리를 치니까 관리자가 와서 대뜸 너는 항상 맨날 와가지고 독서실에 와서 보라는 책은 안 보고 만화책 보고 왜냐고 질문만 하고 맨날 PSP나 이런 것만 하고 있던 놈이 너는 그래서 혼나야 된다고 혼을 막 내고 사람들한테 야 불 안 왔으니까 앉아 그러면은 그게 앉아지겠어요? 타는 냄새가 났는데 자기 속에서 그렇죠. 천불이 있는데 속에서 저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많은 그 댓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논쟁의 내용은 그 우리 주현우 씨가 보시기에 네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네. 정말 생산적이고 진심이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그것이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소모와 생산을 한 번에 나눌 수는 없다. 한 줄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모적인 논쟁 과정 속에서 생산적인 논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이게 기성세대의 또 어떤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뭔가 육두문자라든지 뭐 욕설이라든지 그러면서 감정의 배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페이지 만들 때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욕설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 페이지 관리 기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욕설에 자동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거를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론을 많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이게 너도 솔직히 쓰면서는 막 그러면서 썼을 텐데 네가 글이라서 못 적은 거지. 네 성격을 아는데 근데 그럼 페이스북은 원래 댓글상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꼭 막아야 되느냐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상호간의 인신 공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소모적인 감정 소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10시간 고생했던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본 거였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분야면 그것이 뭐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자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다시 반박하고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이건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자보 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자보 훼손은 이제 아까 얘기하고 이제 엿붙여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반대 자보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평가에 대한 자보가 붙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자보의 물음에 대해 자보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그거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상호 존중 저는 형식을 최소한 지켜주는 건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적어도 자보로 얘기했으니까 나도 자보로 대응한다. 이거는 형식상의 존중이거든요. 적어도 형식상의 존중에서 출발을 해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너 이야기 안 듣고 너 뭐야 하고 찢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게 비합리적인 표현을 빼고서도 그냥 이거야말로 비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들 다 판단하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면. 그렇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금 21만 4천 건 좋아요가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안녕들 하십니까 된 이제 대자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갑자기 폭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포착하지 못했던 어떤 밑바닥에 어떤 하나의 저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 보세요? 그게 뭐냐라는 거를 단적으로 이야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자보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에 붙은 대자보는 지금 50장이 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 학교에 이미 그 제가 붙였던 전경대 후문의 가용 대자보가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6장에서 8장밖에 안 되는데 6장 8장의 범주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수준이고 예. 사실 게시판을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서 벽을 다 두르고 벽이 끝나가지고 더 못 붙여서 맞은편 벽에 붙이고 맞은편 벽에도 다 끝나가지고 건물 벽에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것까지 안 돼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다 건물 안에다 붙이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결국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언론의 부재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통 부재인 거죠. 예.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책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재감을 느껴왔고 그 밑에 그 기재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안녕하지 못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되거나 연애가 풀리지 않거나 예. 시험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뭐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분노감이라는 게 내재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터져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소통의 부재, 언론의 네. 부재를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 사실은 이제 대자보가 이제 80년대에 많이 쓰였던 소통 수단 아닙니까? 네. 그때는 진짜 언론의 그렇죠. 부재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온라인 게시판이 네,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학내 게시판도 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언론의 부재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만 놓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네.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냐면 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굳이 대자보냐? 네. 저는 오프라인으로의 다시 정치적 그러니까 담론 정치라는 표현을 떠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담론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 넘어가 버리면서 네. 마치 그런 얘기는 온라인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는 장소에서는 서로 관계도 있고 조직적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회사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야 뭐든 마음대로 시켜 근데 난 짜장면 이러면 뭐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칭 지르기가 힘들다.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계속 그런 식이 안 돼서 예. 이게 내재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터넷에서는 되게 과잉적인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죠. 아, 예. 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과잉 대 과잉이 부딪혀서 오히려 좀 파괴적인 효과를 낳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오프라인에 적게 되면 실명을 적고 안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내 손으로 적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게 적다 보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뭐 육두문자 들어가도 그러시겠지만 적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했던 게 이걸 다로 적을까 존댓말로 적을까 한 10분 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수기와 키보드의 예, 예, 차이죠.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키보드는 그냥 지르면 그만이지만 예. 이게 다른 의미에서 지르는 거지만 대자보는 예. 대자보는 내가 손으로 써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돼요. 글씨도 이게 못 알아보겠으면 이게 뭐 그렇죠. 그 고문 해석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써야 되고요. 사실 가독성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게 돼요. 예. 이게 어떻게 쓰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가독성은 어떠할까, 네. 이 문구는 어떠할까, 이 문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몇 번씩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퇴고하는 과정 속에서 글을 정초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한 편이 정리가 되면 한 편의 생각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들은 온라인하고 온라인에서는 조금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 아닐까. 상당적으로 대자보라는 형식이 그러한 태도들을 일정 정도 강제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진짜 토론이라는 게 뭔지 예. 진짜 소통이라는 게 뭔지를 회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나의 의사 표현의 과정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네. 물론 뭐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세요. 전 분노라는 분노다? 전 분노라고 생각해요. 어떤 진짜 점이세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노라는 단어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녕치 못함이라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녕치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이게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분노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조금 솔직히 좀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개 좀 덜하고 좀 열심히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사는데 내가 만약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뭔가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수준이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압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이놈의 세상이 진짜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예. 머리는 아프고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제 친구가 입사를 하자마자 퇴사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주변에 좀 배가 불러가지고 요즘 시기에 말이야 예. 입사해갖고 그러냐 근데 실제적으로 출퇴근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시간 대비 월급이 적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실질 임금을 따져봤을 때 물가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왜냐하면 학자금 그 친구는 학자금 대출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독립해서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에는 부모님 등골을 빼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서 살아야 되고 그것도 들어가고 그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여자친구하고 만나는 예. 뭐 돈도 써야 되고 그럼요. 밥도 먹어야 되고 예.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퍼가요가 되는 거죠. 그냥 지갑에서 계속 통장이 들어오는 25일 날 꽂히는 순간 바로 일주일 뒤에는 없는 거예요. 일주일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예, 이렇게 예. 남부럽지 않게 대학도 들어왔고 예.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름 있는 회사 들어왔는데 네. 하는 거 보니 일은 죽도록 시키고 나오는 건 없고 일강도는 높고 시간은 길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다라는 걸 느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는 거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내가 지금 받는 압박감에 대해서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의 노력의 범위를 벗어난 네. 어떤 사회 구조적인 네. 압박. 예, 이거에 대한 분노. 그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예. 예를 입시면 입시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해줘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폭은 상당히 넓지만 그 친구들은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나 너무 공부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네. 그러면 중요한 논점이 하나 생기는 네. 게 자, 개인의 노력의 범위를 그러니까 벗어난 네네.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압박이라고 네네네.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네. 20대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네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네네.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네.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러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않았다. 네. 왜였을까요, 그건? 제가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나눠서 적었어요. 사실 대자보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1번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2번을 따로 적은 이유는 제가 그걸 대학에다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대학에다 적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는 88만 원 세대라는 표현 자체도 좀 일단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지금 다 88만 원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빼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88만 원 세대로 통칭되는 지금의 저희 세대들은 80년대 후반생들은 예. 단 한 번도 일자리가 풍부한 걸 목격한 적이 없었던 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면서부터 뛰었던 사람들이고요. 예. 뛰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그렇죠. 알고 산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치와 경제라는 단어나 또는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아는데 그거 신경 쓰면 죽는다라는 걸 이미 태생적으로 알고 살았던 세대예요. 노허.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목소리 내도 알지. 근데 내가 목소리 내는 순간 죽는 걸 뻔히 하는데 네. 그럼 당신도 나보고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풍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우리의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은 마땅히 그러야 된다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고요. 예. 이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 그럼. 공동체의 문제로서 가져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지금 이러니까 우리 기생세대는 너무 굳었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논리를 빠져드는 순간 네. 이거는 내 의견을 남이 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정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정치가 복원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걸 쓸 때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은 대상이 없어요. 안녕들 하시냐는 거예요. 안녕들 하지 못하면은 내가 안녕치 못한 이유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체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체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일어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시각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몇 분 네. 혹은 만나서 얘기를 한 네,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든 강사든 네, 네. 이런 분들은 몇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우리 주현우 씨가 쓴 그 대자보에도 IMF 네, 이후 그렇죠. 네. 어린 시절의 삶 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맞벌이해서 네네. 혼자 빈집을 네네. 지켜야 됐다. 네. 그게 잠깐 나오던데. 자, 아주 어릴 때부터 IMF를 겪었고, 네. 그죠? 네. 겪었고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렇죠. 신자유주의 시각이 주입이 되어버린. 네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네네. 하는 20대. 네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선배들의 어떤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386 세대들은 386 세대 나름대로 그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386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어디서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했는지 너무 인터뷰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사람은. 아, 그렇죠.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제하고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얘기가 그러면 의미가 뭐냐.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아까 이제 하셨던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종합을 그렇죠. 하면 네. 결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삶이 강요되는 네. 그 시대와 사회에서 살면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범위 밖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예, 그렇죠. 저는 그럼 그렇다고 어찌 생각해요. 간단히 좀 정리하면 임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임계점은 항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네, 임계점은 항시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 임계점이 터져 나오는 시점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각자 임계치는 이미 돌파하신 분들도 여러 계실 거예요. 네, 참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예, 다만 이게 지금 하나의 계기로서 나왔던 것뿐인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겨 썼던 표현이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너무 많은 표현을 같이 써가지고 예. 뒤죽박죽이긴 한데 예, 물이 99도에서 100도 되면 기체되죠. 예. 완전히 양질이 변화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1도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그 1도도 아닌 0.00001도를 한 것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때 0.00001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예. 99.99999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의 임계점이라는 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늘 주현우 씨 모시고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뭐 훅훅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더 길게 가고 싶은데 그런데 좀 이 질문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자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현우 씨 개인에게 네네. 이건 주현우 씨 개인에게 네. 개인적 삶에게 한번 여쭤보고 아, 싶은 예, 게 네. 왜 안녕치 못합니까? 일단은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조건은 되게 하향치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 하향화돼 있어요. 지금 임금 수준이라는 게 고정돼 있어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안 올라가면 시급에 네, 딱 맞춰서 시급에 딱 맞춘데 예. 근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그걸 자영업자들 탓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적 합의에서 이걸 올리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은 근데 이거는 좀 더 큰 부분을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진로 문제죠. 진로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게 취직을 해도 어디를 취직을 해도 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고 네. 어딜 가든 고생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고생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사실 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지금이 더 안녕치 못하게 됐어요. 사실 대자보 붙인 예, 이후에? 예, 더 예. 안녕치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갈 데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아까 그 가족의 반응이 어떻게 네. 여쭤본 것도 네. 그렇고 네, 지금 다시 맞아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제가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는 재벌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네. 때 어떤 교수한테 수강을 네. 했는지 네. 그런 그래서 것도 그 본대요. 교수의 네. 성향이 어떤 네. 성향 네. 이것까지 체크를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전 자, 최근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S모 기업을 들어갔는데 기업 면접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공안 사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요. 네 과가 무슨 과인데 과인 만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어떻게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뭐 사선 검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됐으니 저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가 나의 취업에 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건 당연히 하고 하셨을 있었어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잴 수 없잖아요. 분노는 측량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분노는 분노라고 생각하고요. 네. 분노는 터져 나와야 될 때 비로소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예. 물론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출발점 적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일단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적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스케일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커질 거는 사실 학내에서 그냥 붙이고 끝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이런 걱정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 뭐 이게 만약에 전 반향을 일으킬 거라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예. 학교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루 만에 떼질까 예. 테러 당할까 찢길까봐 예. 아씨 그러면 애써 썼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예. 근데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이제 진짜 그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됐죠 저한테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깝깝해졌죠. 이제 이름 석자가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 석자지만 뭐 얼굴이 팔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깝깝합니다. 진짜 잠이 안 와요. 막 요새 막 4일 뭐 지금 뭐 화요일 날 붙였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네. 화수목금토일 이제 조금 이제 일주일 돼 가네요. 일주일 네. 됐네요. 일주일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3시간을 못 넘었어요. 그래요? 이게 일도 일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전화 오는 것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도 그렇고 계속 고민도 되고 예. 고민 안 되면 크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을 놓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라고 하는 게 뭐 취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네네네. 아니라서 지금 반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죠. 여기서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근데 저는 좀 나눠서 볼 게 있을 것 같은 게 이제는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 정치를 하는 거, 제가 제 스스로의 삶을 제 안녕치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활동은 제가 하는 거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안녕들 하십니까로 규정되거나 또는 그 단체의 성격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안녕치 못하다고 자각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걸 원했어요. 자발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을 원했고 그런 방식에서 각자가 자기의 정치 영역들을 복원해내고 회복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발언을 할 때도 그때 뭐 거기서도 딴 데도 얘기했지만 안방문에다가도 붙여라. 집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방문에다 붙이고 동네에 문제가 있으면 동네에다 붙이고 사실 지금도 잘 붙이고 있지 않냐. 쓰레기 버리면 가만 안 놔둔다. 이걸 좀 더 폭을 넓혀보자. 예. 폭을 넓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 주민이 마음에 안 드는 층간소음 문제 있다. 당신 알아서 각오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면대면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터져나왔고 예.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 부분들을 하나로 총집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안녕치 못한 이유를 공유해야 될 지점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예. 페이스북 페이지의 자보들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공감해 나갈 것이고 각자 예.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자보를 본 사람들은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어쨌든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한 번쯤 볼 수 있고 일종의 만민 공동회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했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아, 장소가 그래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모여서 갑론을박 뭐가 돼도 좋다. 대신 저희가 그때 300명 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세 가지만 정해도 그래도 괜찮다. 하나, 일단은 욕설하지 말자. 반말까지 말자. 예. 상반간의 상호 존중에 대한 최소 예의를 지키자. 네. 두 번째,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자. 예. 그다음 세 번째, 적어도 이 모임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만든 그 주체가 그걸 행동을 규약하진 않겠지만 행사를 규약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는 정식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언제까지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열어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선 동의해 주십사.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형은 이제 만민 공동회를 열 계획을 네. 갖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 그건 이제 문제는 이제 일이 이렇게 커졌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요 사실. 예. 그리고 10시간 동안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17시간을 더 같이 한 친구들도 있었고 예. 토요일 날 3시에 모여서 서울역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 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아름아름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가설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도하는 형태로 보이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해소하는 공간이 만민공동회라고 생각해요. 네. 만민공동회 자리에서 다 해소시키자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오히려 진짜 우리의 의도대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기 스스로의 정치를 원하고 우리가 원했던 건 우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각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열고 해체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자발적으로 뭘 하고 싶은 사람 뭐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민 공동회가 조만간 열겠군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목소리를 깔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앞에 방송 순서를 잠깐 듣고 예.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그 방금 뭐 이제 어떤 젊은 세대에 안녕하지 못한 사연을 들었습니다만은 정작 안녕하지 못한 건 한반도입니다. 예. 예. 저 직업 정신. 예. 프로 정신. 프로.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저 책 제목도 있네. 한반도는 아프다. 예, 저희가 예. 지난주에 이제 한한상 전 총재하고 인터뷰했는데 예. 한한상 총재의 예. 저술이십니다. 예, 저도 인터뷰 하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경쟁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예. 한반도가 가장 안녕하지 못하다. 그렇죠. 지금 예. 북한이
특히 이 지금 북한발 뉴스가 거의 뭐 도배질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북한 뭐 지금 이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 김종대 편집장하고는 자 북한 특히 네. 이 군부 예. 요 얘기를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부 또는 군사. 그렇죠. 예, 이른바 제가 가장 안녕하지 못하다고 보는 북한 핵심이에요. 스스로가 뭐 성군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 오늘 좀 이걸 좀 해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 네.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 인물 뒤에 항상 직함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별별 하여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인민보위부장 뭐 예. 일단 그림 좀 그리 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그 국내 언론이 그것처럼 혼선을 많이 겪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북한 내 그 지휘 관계, 권력 관계,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와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혼선을 겪고 네네네. 계세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북한은 권력 관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네. 그때 그 어떤 통치 기구의 중심을 이동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그 어떤 김정일 위원장 시대는 이제 국방위원회가 큰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앙군사위원회예요. 그렇죠. 네, 중앙군사위원회 외에 예.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총참모장 같은 경우는 예. 요즘 어떻게 보면 원로들 예우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어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김격식 전 사군단장이면서 이제 인민무력부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리영호 총참모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 요즘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김정은 시대의 어떤 그 핵심 주체라고 누구나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시대의 후견인으로 김정일 주변에 배치해놨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어느 날 승진했다 보면 몇 달 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자리들은 김정은이 원로들 빨리 예우해서 명퇴시키기 위한 자리. 네. 예, 그러니까 나가는 자리.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하, 예. 그럼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뭐냐? 예. 근데 역시 당 규약을 이제 올해 초에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기제를 보면은 중앙당 군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는 네, 노동당 조직 안에 있는 거예요. 노동당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역시 당에 의한 어떤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중시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전에 국방위원회는요? 물론 그것도 그 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 당 이제 조직이었나요? 당 조직이죠. 예. 예. 과거에 이제 그 조명록이라든가 네네네. 여러 어떤 그 실세 군부들이 이제 거기를 거쳐가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 이제 그 위원장이라는 뜻이 국방위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추대됐어요. 예. 그래서 재추대 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군사위원회가 있고 예. 그 밑에 최고사령관 직함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거를 김정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 군사위원회 산하의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이 그러니까 그 명예적인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직책의 최고사령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정보기관이 가장 헷갈리는 건데 예. 자, 북한군에 최고사령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죠? 예. 최고사령관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조직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최고사령관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같은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군의 최고사령관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런 의미의 네. 일반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네. 직책이 아니라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실체가 있는데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 군사위원회 물론 이것도 김정은이 지도하는 조직입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조직은 작전국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전술이 많이 현대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 예. 이제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평도 사건 같은 네. 포격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에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군 구조 개편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작전상의 어떤 그 전술이 굉장히 현대화되는 모습을 봤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과거에 김일성 대학 시절에 네. 군사 학부를 나왔죠. 예. 여기에서 쓴 논문이 이제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이걸 지도한 사람이 리영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또 숙청됐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논문에서 제기한 어떤 전자전과 현대적인 포병술의 배합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실전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체로 봤단 말이죠. 어허. 이런 어떤 가운데서 끊임없이 어떤 그 뭔가 군사 전략을 핵무장 시대에 맞게 좀 재편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걸 지도하는 조직이 바로 저 군사위원회 작전국이라고 말 보는 그대로 군 전략을 짜는 네. 그러니까 최고 어떤 브레인 집단. 네, 네,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작전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힘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 군량, 작전지도 그렇죠. 이런 어떤 계통에서 가장 어떤 거 눈여겨볼 조직이라고 한다면 예, 북한군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하면 정치지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이런 어떤 작전지휘와 그 정치지도가 이원화된 체제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최고 순회가 이 최용의 총정치국장. 아유 아시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회주의 군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 지도.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치면은 기무 부대장 겸 정훈 교육까지 담당하는 예. 이걸 통합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기무사가 우리 군의 이제 정치 보위 부대, 네. 저 북한의 정치 보위 부대가 우리로 옮기면 기무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보위부가 네, 보위부가 기무사가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최룡의 총정치국장. 이 사람 물론 군 출신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정치국 위원들이 북한 군대 연대급 이상 부대에는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휘관하고 수시로 갈등을 빚어요. 그렇죠. 거의 수평 관계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의 어떤 지도를 관철하는 어떤 당의 정치 지도 조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에 대한 어떤 정치 사상적인 통제. 이게 북한식 문민 통제예요. 아, 그게 무슨 네. 통제라고 이게 바로 말하는 북한식 문민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다뤘던 영화가 있거든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 그걸 보면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이제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주인공인 저격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이 저격수 주인공하고 이 연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교가 나오는 그 장교가 바로 그 정치 장교. 이제 지도를 생각나네. 담당하는. 그 저격수를 다룬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 맞짱 뜨는 저격수가 또 전선에 네, 다 가지고 보셨구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기죠. 네. 그 어떤 스탈린그라드의 어떤 그 우울한 전장의 어떤 분위기가 잘 묘사된 좀 좋은 영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마침 또 그 스탈린그라드인데 저는 사실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인데 히틀러가 그 모스크바 이 러시아 원정을 이제 감행함으로써 파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무모한 작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하여간 저 모스크바에서 이 독일이나 불란서 되게 멀더만. 그 시절에 그 운송 수단도 변변치 않았는데 그 독일에 가끔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러시아를 지 무덤으로 삼는 아니,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제가 나폴레옹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차 끌고 와서 원정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왜 했을까? 네. 그것도 한겨울에. 예. 그래가지고 군대가 거의 전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독일의 경우에 이제 히틀러가 그 모스크바를 원정하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 독일의 그 천재 장군들이 다 총참모부에 있었는데 이 총참모부의 장군 37명을 거세해 버립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파멸의 길로 걷는 수순에 진입을 하는 거죠. 무모한 어떤 작전 지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군의 어떤 세대 교체가 빨라졌다는 게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말하자면 히틀러식의 길을 가자는 것이냐. 아니면 예.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나. 이게 지금 한반도가 안녕하십니까의 전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작전국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전국과 정치국에서 이제 최룡해는 군사의 비전문가입니다. 예. 군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군 출신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단지 그 후광이 있어서 출세를 한 거예요. 원래 청년위원장 하다가 장성택 그 후견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면서요. 그런 보도도 있지만은 사실은 최현이라고 아버지 항일 빨치산 그 후광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북한군의 군단장 계급이 옛날엔 대장이었는데 지금 중장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중장이면 우리로 좀 소장이죠. 투스타. 그렇죠. 예. 오, 잘하시네. 예. 주어들은 그러니까 상장 풍월이 밑에. 풍월이 있지. 그러니까. 예. 근데 북한군의 그 장군이 1,000명이에요. 뭐 그렇게 많아요? 많어, 되게 많어. 거기에다가 우리 군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장군이 한 100명 되나? 440명이에요. 맞네. 북한은 잘하는데 우리를 잘 모르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많다고 이거 줄여야 된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 무슨 병력 수에 비해 440만 명이 너무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북한군이 110만 보고 있어요. 근데 북한군 110만에 1000명이면 1,000명이면 우리보다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65만에 440명이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2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군 정치를 하면서 이 군의 어떤 그 원로 또 대장 계급들 이런 사람들 퇴진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건데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인민군 장성들 있잖아요, 지휘관들. 예. 옛날에 외화벌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돈도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지휘 통제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다 신용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통제되는구만. 예, 이거 다 이제 카드로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군대도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장관이 왜 자꾸 생각이 날까 갑자기? 어느 장관? 우리의 어떤 장관이 있어요. 법인카드 잘못 썼다가 예, 인사청문회에 예.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에서 이제 그 카드 잘못 쓰면 그냥 그러니까 숙청이란 게 뭡니까? 주로 부정부패. 예. 예? 또 자기 사적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예.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주로 기강잡기인데 옛날에 현금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것이 잘 유통이 투명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흐름들은 좋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당이 군대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이권을 당으로 이관했다. 네. 이런 점에서 어떤 정상국가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여기서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작전국과 정치국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이다. 아니 정치국은 별도 조직입니다. 정황군사위원회와 그럼 별도인가요? 예, 별도 조직입니다. 자,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뭔가 그 주된 관심사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이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나라죠. 북한이. 예, 북한이.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당에 의한 어떤 그 군 통제는 이제 어떤 작전 지도, 어떤 지휘관에 대한 인사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 지도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이것이 예.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반대편으로 어떤 현역 군이 어떤 그 중앙당의 정치국 위원으로 합법적으로 진출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군인의 정치화도 이루어져 있고 네. 또 군대의 정치화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군의 정치 참여가 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에선 군사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우리 언론이 지금 시나리오라고 했더니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지금 계속 보수 언론이 지금 때리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이 그 불안정한 그 자기네 정세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기 그 기존의 어떤 그 원로 어떤 거 또는 어떤 지금까지 북한을 지도해 왔던 상징적 인물들이 퇴진했을 때 네. 그것이 어떤 히틀러가 러시아 원정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어떤 그 권력 관계도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고 저는 대비해야 될 점이라고 봐요. 반면에 그 군부의 힘을 빼고 당의 권위를 관철하면서 당의 권위를 확립하면서 어떤 경제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 민생을 개선하는 새로운 어떤 경제 쪽으로 돌아서는데 군이 협조하게 만드는 네. 이런 어떤 그 좋은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쪽이냐고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의 성격에 달렸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렇죠. 김정은 그러니까 제1위원장이 어떤 만약에 어떤 모험적인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자신의 강화된 권력을 대외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활용한다면 네. 그게 이제 히틀러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히틀러식 그 파시즘 체제인데 그렇게 되면 한번 난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이건 절대 안녕하지 또 못해요.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당의 어떤 그런 그 노선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네, 일선 야전군에서 네, 독자적으로 네, 모험주의에 따라서 도발을 할 가능성.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 연평도 폭격 사건 때인가에 천안인가 그때 김격식이 사군단장으로 있으면서 사군단장이죠. 천안함 때도 그랬어요. 김정일 당시 위원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네. 독자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김격식 그 총참모장을 사군단장으로 내려보낸 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합참의장을 네. 백령도 가서 네가 거기 앉아서 지휘해라. 좌천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 언론은 좌천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 권력이 서해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걸었다. 예. 의지를 실었다. 예. 그 전에 천안함전에 대청해전이라는 그 패전이 있었거든요.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면에서 서해가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자 자기네 공화국의 심장부라고 보고 네. 여기에 정치적 의지를 실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 계속 서해에 시찰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그 사군단장으로 김격식이 이제 임명이 결정이 되고 1월에 실제 부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시작이 되고 북한의 어떤 서해 전력이 눈에 띄게 증강이 되죠. 네. 이것이 그해 연말에 연평도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예. 이제는 남과 북이 양보할 수 없는 의지가 서해에서 충돌해 버린 겁니다. 아하. 그것이 2010년의 서해 정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김격식을 내려보낸 어떤 의도는 뭐냐면은 유사시에 그 현장 지휘관 사군단장이 평양에다 대고 쏠까요 말까요 묻고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빨리 되는 교전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전권을 줬다. 그러니까 사군단장이 현장에서 종결해라. 일일이 평양에 쏠까요 말까요 다 묻지 말고 네. 그건 우리가 스시로 내려가서 점검을 할 테니 네. 평양에 그렇게 묻지 말고 현장에서 종결해버려라. 쉽게 말해서 정권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정권을 준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독자적인 모험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맥락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북한식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어떤 서해라는 그 복잡한 그 군사 환경에서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면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힘 센 사람이 내려가서 지해공 합동 전력을 통제해야 예. 현장 종결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예. 이건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서북도서 사령부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신속한 지휘 체계끼리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그 내부 정세를 돌리기 위한 대남 도발 가능성 있다고 봐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김정은 체제 내지 김정은의 어떤 그 생각 성격에 따라서 결국 규정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층. 저는 김정은 시대에 이제 전면에 진출하게 될 40, 50대 그룹이 있다고 봐요. 네.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그렇죠. 이 그룹의 속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예. 부상할. 그렇습니다. 예.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주제로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예. 오늘 지금 예. 한반도 정세 토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건데
이 어떤 그 새로운 실세 그룹, 권력의 코어 핵심 그룹들을 우리가 마냥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만 졸일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겁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일수록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진장수일수록 거기는 정과도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 욕구도 있고 그렇죠. 또 젊은 혈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러다 보면은 이른바 가맹전.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봐왔던 장면들인데 예, 이 가능성 예. 큰 틀에서 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 그 안보가 어려워질 무렵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렸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주로 국방위원회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 일선의 어떤 충성심 강한 지휘관들이 네. 남측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자꾸 올려가지고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이고 있다. 어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요? 그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안보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물론 정치적인 통제를 했죠. 예. 그렇지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강압 내지는 우리가 이제 조금 고립 정책이 사실상 있었던 거고 그렇죠. 북한이 붕괴한다고 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군사적인 방책이 북한 쪽도 구체화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렇게 의지와 의지가 충돌합니다. 예. 자, 그런데 충성 경쟁을 하는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자꾸 중앙당에다가 자기가 수립한 어떤 작전 계획이나 새로운 전술 또는 무기 체계가 새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활용의 유혹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올린단 말이죠. 예. 이거를 통제하는 어떤 그 중앙당의 실세 그룹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그런 어떤 데 넘어간다면은 그거는 뭐 안보가 어려워지는 걸로 봐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거 대남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많이 얘기되는 핵실험 말고도 네. 국지적인 어떤 그 무력 도발 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남북한의 서울과 평양 정권의 자폐증적 성격을 내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이게 무슨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네. 우리는 서울에 중앙 권력이 있지만 영호남이 남쪽에서 계속 싸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로 서울의 정치가 좌우되어 왔어요. 네. 북한은 평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북의 평안도와 한경도가 끊임없이 싸웠다고. 예. 지금 숙청되는 인맥들 다 보면은 한경도나 평안도 출신이에요. 예, 장성택 한경도 사람입니다. 예. 황장엽 망명했지만은 한경도 사람이에요. 또 김양건 평안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한경도 평안도가 시끄러워. 네. 그러면 평양이 그걸 어떻게 중앙에서 관리하느냐가 핵심. 이게 남북한 정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지금 어떤 그 장성택 경우를 보면은 그 형이 이제 상군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동생이 유경수 탱크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도 사실은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세대 교체를 하는 데는 그런 세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군부 재편이 있고 신진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개편을 하게 되는 그 전환기적 상황.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군부가 이전보다는 약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 몇 가지 격가지로 궁금한 게 하나 몇 가지로 좀 여쭤보겠는데 네. 지금 뭐 지금 장성택 그 숙청과 관련해서 워낙 엄청난 양의 추측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엄청나죠.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가락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기관총 난사설, 뭐 화염방사기, 뭐 리설주, 별별 얘기가 다 예. 돌아서 이거는 거의 지금 뭐 이 소설의 향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예. 그 중에 하나 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장성택이 20만 명 규모의 내무군을 관장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내무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의 행정부장 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행정부장 직함을 얘기하는 건데 예. 거기에 이제 저 보위부라든지 보위부 있죠. 안전부 예. 이런 데를 관장하는 게 행정부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또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공작을 하면은 군병력 일부까지도 빼서 네. 이것이 어떤 그 뭐 국가 전복 내란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장성택이 북한판 김재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아,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참 그 기묘하게 생각하는 게 김재규 사건. 거기에 보면은 김재규도 상군단장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군을 동원하고 더 치밀하게 김재규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단지 시해 사건만 벌어졌습니다. 이때 합수부가 발표한 용어가 지금 장성택한테 쓰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예, 대역죄, 태류나, 예. 예, 이런 용어들 보면은 난 좀 똑같더라고. 그런데 장성택이 과연 그러면은 그 미완에 그친 자유민주주의 혁명 김재규의 어떤 그 꿈을 북한에서 실제로 꿨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력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측 언론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황장엽과 장성택의 어떤 인맥 관계였어요. 네, 그 나온 보도도 게. 나왔죠. 예, 황장엽의 아들이 황경모입니다. 예. 그 장성택의 조카 사위입니다. 아, 예. 그런데 최근에 올해 5월에 저기 조선일보 이제 그 계열 잡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갑자기 이게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저기 황장엽 선생은 사실 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하려고 했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5월에 중국에 가는 북한 대표가 장성택이어야 되는데 최룡해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저기 이미 그 전달 4월부터 사실은 우리 기관의 어떤 그 저 감청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저기 김경희 장성택에 대한 집중 관찰이 들어갔고요. 아, 예.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장성택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들이 흘러나왔어요. 징후가 이미 몇 달 전부터 포착이 되고 예, 있었던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그 장성택에게 적용한 제목이 반혁명죄입니다. 그렇죠. 이 반혁명죄의 내용이 주로 이제 그 저기 수뇌부에 대한 어떤 암살 기도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이런 해석대로라면은 과연 장성택이 북한판 김정규가 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추측은 다분히 좀 많이 오버하고 나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도 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이건 뭐냐면은 어떤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당에 의한 어떤 군 통제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북한 체제 과소평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유사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육군단 사건입니다. 네. 예, 이건 이제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육군단의 이제 반혁명 사건이라는 건데 그게 또 저기 그 함경도라고 벌어진 데가. 그래서 제가 자꾸 함경도, 평안도 이 구도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반혁명 사건으로 육군단을 해체하고 구군단을 새로 만들어요.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예. 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육군당 반혁명 사건이 김정일이 이제 막 부상을 하면서 네. 그 장교들이 주동을 해서 일으켰던 그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이것도 이제 북한 측 문헌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지 진짜 진상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반혁명 사건이라는 건데 이럴 정도로 장성택이 그러면은 진짜 모의를 했느냐? 말하자면은 망명하지 않은 황장엽이 장성택이냐? 이리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예.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물론 저도 예냐 아니오냐 확실하게 대답은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측의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장성택 숙청의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는 그러는 원인 중에 하나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증언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북한의 심리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황장엽, 장성택 얘기한 그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주변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자기 정치를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이제 그 북한 군부를 꼭 뽑아가지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만약에 진짜로 북한 정세가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가정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력은 군부밖에 없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자 군부가 그럼 어떠냐 바로 이걸 본 건데 지금 김종대 필장의 말씀을 종합하면
당에 의한 거의 네. 그물망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는 군이 정치에 그렇죠.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만 세력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 어떤 네. 군부가 주도하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라고 네.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세 번째는 북한 내에는 수정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난 대한 세력. 예. 이걸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모택동이한테 그랬잖아요. 예. 미제국주의자보다 수정주의가 더 위험한 세력이라고. 예. 예. 그런 어떤 그 세력이 존재.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묘사하고 있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장성택 세력, 뭐 노선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예. 자기들 살고 봐야 되니까 네. 얘네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이게 기대인지 전망인지 잘 지금 모르겠는데 양상은 아무튼. 물론 내일 우리가 저 2주기 추모식도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장성택 하나를 제거하는 걸로 어느 정도 판이 정리됐다고 보고 네.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식은 어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나 예. 정상적 인사를 통해서 제거하지 않을까. 예. 이런 점에서 어떤 급격한 정치 변동을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봐요. 예. 단 여기서 그 우리가 너무 어떤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한 가지 위험성을 지적해드리고자 한다면은 1989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났어요. 이래서 이제 그 만주 쪽에 있던 중국의 어떤 군단이 이걸 진압군으로 출동을 합니다. 네. 이럴 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저기 중국 공산당 내에 누가 이 진압군 출동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자냐로 이 중국 지도부 내부가 혼선에 빠졌었어요. 에? 그래요? 예, 빠졌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숙청당한 그 보시라의 아버지예요. 아. 그런데 그때도 이제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보수 기관에서 봤던 것은 약간의 어떤 중국군의 이동에 석연치 않은 걸 보고 중국의 어떤 그 저기 군부 내 내분이 벌어져서 네. 곧 불안정 사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관측을 했어요. 이게 중국을 바라봤던 큰 미국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어떤 인사의 어떤 그 석연치 않은 거 또는 정치 권력과 군 인사의 변동을 가지고 그걸 불안정 사태라고 보는 거는 서구의 시각이거든요. 네. 이 점에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 언론이 많이 오염돼 있다. 예,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이게 기대인지 전망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예. 이렇게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한 군부의 새로운 세대를 통제하는 핵심은 중앙의 정치 권력인데 네. 여기서 그 권력의 성격이 얼마나 호전적이냐, 네. 우발적이냐, 예. 아니면 대외 경제 중심으로 가느냐, 예. 국제 기준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한반도가 안녕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좀 주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그 이틀 뒤에 이제 김정일 2주기 추도식도 봐야 되지만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개성공단 네. 실무 협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네. 이걸 보면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예, 이건 적극적으로 북중 경제 협력도 더 적극적이니까 네. 이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여기서 좀 그 종합 결론을 내릴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 뭔가 그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이마름이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요즘 송년회 시즌이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송년회 여기저기 불려 다니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음주 조금만 자제하시고 건강 잘 보살피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